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맨날 이 부분 말하는 게 힘들어. 책벌레에서 책방송하고 있는 책익지라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밤인데 월화수목금 토요일이 진짜 지나가서 유난히 저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순식간에 월요일을 맞는 기분인데 다들 이제 개콘 보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혹은 초조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기다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호님, 한국님, 네, 영호님, 재봉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신간 소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진중권 작가님의 호모 무지쿠스,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의 기술, 그 한 책은 뭐였지? 박은현 쌤의 다시 나는 도끼다 라는 책 세 권을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책을 가장 보고 싶으세요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표현의 기술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의 기술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영철님 어떻게 보내냐고 오늘 하루 그랬는데 이번 주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좀 늦게까지 자고 네, 그리고 맞다, 오늘 잠깐 신촌에 들렸는데 물총축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홀딱 젖은 상태로 물총을 쏘고 있어서 빨리 도망 나왔습니다. 네, 일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책 오늘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같이 들으시면 오늘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너무 사실 읽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할 만한 부분만 오늘 뽑아봤거든요.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님 안녕하세요. 어, 사실 제가 이 공지를 올리면서 저도 방송이 좀 끊기는데 여러분도 끊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와이파이 확인 한번. 와이파이는 잘 되고 있는데 지난번 책이 글쓰기 특강,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을 유시민 저자님이 작가님이 강의를 하셔서 제가 들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신나가지고 유시민 작가님 강의 들으러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어떤 되게 두 분 동네 주민 같은 거기 또 주민센터였거든요. 강의하는 데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봤는데 작가님이신 거예요. 그분들도 대중교통으로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랑 옆에 이제 한 분 같이 대동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냥 이런 등산 그런 옷 같은 거랑 모자 쓰고 동네 주민처럼 걸어오셔가지고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길에서 보면은 그냥 푸근한 옆집 아재 같은 그런 인상이셔가지고 굉장히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책의 특징이 그냥 이분의 말투가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썰전에서 항상 하시는 말투 그걸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더 사근사근한 그런 말투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책에 사인 받고 같이 사진 찍었었는데요. 굉장히 가보로 남기고 싶은 네, 그런 사진이죠. 시작해 볼게요.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글쓰기, 이것도 역시 이제 글쓰기에 좀 포커싱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유시민 선생님 혼자 쓴 게 아니라 만화는 정훈이라는 이제 만화가님, 작가님이 함께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두 분의 비율이 좀 비슷하고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분은 글에 대해서, 이분은 만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정훈이 작가님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림에서 만화에서 많은 것을 좀 표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차를 좀 보여드리면 자, 왜 쓰는가? 제가 진보냐고요? 악플을 어찌 앓고 누가 내 말을 듣는단 말인가? 베스트셀러엔 특별한 게 있다. 뭐가 표절이라는 거야? 비평은 누가 비평하지? 세상에 나도 글을 써야 한다니. 정훈이의 표현의 기술. 이런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것 중에서도 제가 진보냐고요? 하고 악플을 어찌 앓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장 중에서 다른 장들이 더 궁금하시다 하시면 그 부분을 내일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맞아요. 사실은 뭐 에세이 장르죠. 그 전에 유시민 작가님이 쓰셨던 다른 책들도 이런 것도 뭐 약간 에세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실전적인 측면은 글쓰기 특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그 어떤 가치관과 사고의 측면에서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책이 더 실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 책이 더 훨씬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를 띄워서 바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만화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제가 진보냐고요? 입니다. 네, 원희경님 9장 얘기해 주셨는데 9장이 비평은 누가 비평하지? 였는데 내일 꼭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글은 쓴 사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으며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까지 작가한테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강연을 가든 이렇게 묻는 분이 꼭 있습니다. 선생님은 진보인가요? 진보적 입장에서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은 진보적 입장을 어떻게 글쓰기에 반영하나요? 진보주의자로서 어떤 삶의 원칙을 갖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으십니까? 만약 아무도 묻지 않는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이거 책만 읽으면 그 유시민 작가님 말투가 되게 연상이 되는데 제가 오히려 또 좀 그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좀 사투리 있는 그 말투를 저는 흉내내기 어려워서 제 말투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나다운 시각과 색깔로 써야 한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진부적이고 상투적인 색깔과 표현에서 멀어져야 한다. 저는 20년 전부터 리버럴, 진보 리버럴 또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중권 교수는 진보 자유주의나 사회 자유주의라는 말이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하더군요. 네모난 동그라미나 선량한 악당처럼 공존하거나 화합할 수 없는 개념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겁니다. 진보는 자유주의와 결합할 수 없고 사회적 개념도 자유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인데 사실 좀 서운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한마디로 깔아뭉개다니. 오래전 일인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뒤끝 있는 남자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 글을 쓰면 제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네, 다른 책에 비해 형광펜이 많은 이유가 팬심이냐고 했는데 아니 근데 좀 팬심인지 모르겠는데 버릴 구석이 없었어요. 글쓰기는 자기 성찰을 동반하는 것이죠. 글에 나타난 내 모습이 싫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해서 글을 고칩니다. 글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고치는 작업이지요. 어떤 모습이 싫으냐고요? 무언가에 묶인, 틀에 박힌, 뻣뻣하게 굳은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글 쓰는 사람은 관념에 속박당하기 쉽습니다. 정치 권력의 감시와 통제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만 속박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가 지닌 생각도 때로 속박이 됩니다. 살아가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하고 세상을 이해하려면 생각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뭐뭐주의 또는 이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즘으로 세상을 보시는지요? 여러 이즘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심지어 주체사상까지 말입니다. 어떤 이즘은 마음에 들었지만 어떤 이즘은 불편하더군요. 끔찍하고 무서운 이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다민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즘으로 세상과 인간을 살피면 이해가 잘 되었고 이런 이즘의 바탕을 두고 인간관계를 맺고 의사결정을 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즘의 지배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즘의 노예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주의자이니까 모든 문제를 그런 주의자답게
그 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며 심지어는 남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모모주의자라고 하지 마.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모모주의자라고 할 수 없어.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이즘에 속박된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진짜 많았어요. 목소리 유지하는 비법. 오늘은 좀 잠긴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이라. 아이고. 어떤 주의를 받아들여 사용하면서도 거기 속박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찾은 방법은 직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의 원칙이나 교조보다 마음이 내는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저는 주로 논리적인 에세이를 씁니다. 그런데도 논리적 추론보다 도덕적 직관에 더 크게 의지합니다. 놀라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논리적 추론 없이 곧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직관이라고 하지요. 좋아, 멋져, 싫어, 찜찜해. 도덕적, 미학적 직관은 이런 느낌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립니다. 저는 일단 느끼고 그 다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먼저 논리적으로 추론한 다음 그에 합당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맹자에 나오는 유자 입정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뛰어가서 구해야겠지요. 왜요? 아이 부모님한테 살해금을 받으려고?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뛰어가서 구하는 겁니다. 생각은 그 다음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고 약한 것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측은지심 말고도 여러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호지심,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면 부끄러워합니다. 사양지심, 좋은 일의 공을 남한테 돌리고 몸을 낮추려 합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려 옳은 일을 합니다. 맹자는 이런 마음을 사단이라고 하면서 인의 예지라는 문명의 규범이 모두 여기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들은 지 1분 만에 잠 온다고. 문명의 규범이 도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도덕적 본능이 문명의 규범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맹자는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과학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뇌연구자들은 맹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측은지심은 대뇌피질 전체에 퍼져 있는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획득한 생물학적 본성이며 우리의 뇌가 수행하는 신경생리학적 기능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탐욕, 두려움,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 욕망과 감정, 충동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아까 그 네 가지 사단의 마음을 압도하면 도덕적, 미학적 직관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글 쓰는 사람은 훌륭한 이상을 추구하는 종교와 사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좀 발랄하게 읽어볼까요? 이념과 종교의 교조가 도덕적, 미학적 직관을 질식시키기도 하거든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자행한 마녀사냥과 십자군 전쟁,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소위 이슬람 국가의 민간인 참수와 같은 어리석음과 제약의 배후에는 그것을 정당화한 지식인의 말과 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과 글로 만든 이념과 종교의 도그마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목졸라 죽였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념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유용한 인식의 틀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속박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 미학적 결정을 자유롭게 발현하려면 어떤 도그마에도 예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의가 아니라 옳은 것을,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직관의 힘에 의지합니다. 나쁜 감정과 고약한 충동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걱정이에요. 여러분 졸린다고 해서 안 졸리고 공감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날려주세요. 이 책이 너무 졸린가요?
안 졸린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잘 자기 전에 들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자기 전에 듣거든요, 제 방송을. 예. 그래서 자기 전에 들으시면 굉장히 꿀잠 잘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말투가 아예 작가님이 그 말하시는 화법으로 쓰셔가지고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원래 좀 사투리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정치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묻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맨날 싸우나요?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정말 상투적인 질문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돌도끼, 창, 활, 칼, 총을 들고 권력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벌하게 하던 일을 말과 글로 싸우고 선거로 승패로 내도록 바꾼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여야가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안 싸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 민주주의는 선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악을 최소화합니다. 시끄럽고 문제가 많지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엄청난 죄악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좌우 또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인데도 정치를 할 때는 말을 못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럽니다. 싸움 좀 그만해. 저는 후딱 대답했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안 싸울게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싸우라고 여야가 있는 건데요. 정치인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위선의 언어를 씁니다. 표를 받으려면 대중의 정서를 거스르지 말아야 하니까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잘하려면 잘 싸워야 합니다. 말로, 글로, 정책으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품격 있게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을 거라면 다 한 정당에 모이지 뭐하러 여러 정당을 만든답니까? 싸울 만한 일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단지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와 정당을 비난하는 칼럼을 쓰는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이 저는 지겹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 너무 파트를 길게 읽을 것 같아서 패스를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너는 진보냐? 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유시민 작가의 생각을 쭉 했고요.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술적으로 쓰고 싶다면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정해진 도그마보다 자신의 눈과 생각, 마음과 감정을 믿는 게 현명합니다. 저에게 진보냐고 묻는 분들, 진보적 원칙을 글쓰기에 어떻게 반영하냐고 묻는 분들께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가? 문장이 정확한가? 논리에 결함이 없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독자의 조금 끊겼을 것 같아요. 저 잠깐 끊겼다고 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 근처까지라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창의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이런 헛된 질문을 털어버리고 오로지 아름다운 것과 옳은 것만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씁니다. 라고. 네. 그런 파트가 이제 이 부분이 너는 진보냐, 이 장의 제목이 뭐지? 제가 진보냐고요? 라는 거에 대한 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님 만화도 있는데, 만화를 다 읽기가 좀 그래서 아까 내가 소개하려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그럼 소개해 볼게요. 청와대에서 전화를 딱 2번 받아봤다. 첫 번째는 전화는 참여정부 말기에 홍보 웹툰 좀 그려주세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였던 그때 함께 욕먹을 용기가 없었다. 제가 그걸 감당할 만한 멘탈이 없어요. 두렵기도 했다. 다음 대통령 이명박은 기정사실인데 걱정 많이 되시죠? 고난의 행군 시작인데 준비를 해야죠. 작가님 행운을 고맙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때 함께 비를 맞아주지 못한 걸 몹시 후회했다. 그게 뭐라고 비 좀 맞으면 어때서. 두 번째 전화는 이명박 전북대다. 주문 전화가 없어서 큰일이야. 해관보 정상회의 개최 홍보용으로 웹툰 좀 그려주세요.
내가 해관보 정상회의 개최 효과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능가하는 청와대의 주장을 조롱하는 만화를 그린 직후였다.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 지난주에 그 주제로 풍자 만화를 그린 놈인데. 순간 각하의 호연지기에 감동할 뻔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무슨 만화를 그리셨고 저희가 의뢰한다고 해도 쉽게 응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위에서 시키니까 전화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이런 이유였을 거란 추측? 네, 요거는 약간 어떤 성향이 더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이 만화의 그 색깔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만화도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악플을 어찌할꼬.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이야기들로 돼 있어서 아마 안 졸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가들은 어떻게 악플을 극복하냐고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작가들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2012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저자는 서울대학교 교수 김난도 씨였습니다. 이 책에서 김난도 교수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학업과 취업 등 여러 어려운 일을 겪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특별히 감동적일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욕을 할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화감독 변영주 씨는 생각이 달랐던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류의 책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X 같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지들이 애들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심지어 처방전이라고 써서 그것을 돈을 받아먹나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무가지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팔아먹나요? 아픈 애들이라면서요. 아니면 보건소 가격으로 해주던가. 이 인터뷰가 나가고 2달쯤 지나 SBS 라디오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영화배우 박철민 씨가 게스트로 나와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변영주 감독과 말의 취지는 같았지만 표현 방식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신공격이 아닌 비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하기 위해 만든 말이지만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죠. 저는 용감하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용기를 쉽게 불끈 낼 수 있어 청춘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신나는 일 만나면 당당히 선택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야무지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김난도 씨에게 변영주 씨의 말은 악플로 들렸을 겁니다. 작가는 비평에 민감합니다. 김난도 씨는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김난도입니다.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저를 두고 X 같다고 하셨던군요. 제가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무리 유감이 많더라도 한 인간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욕감에 한숨도 잘 수가 없네요. 네. 갑자기 댓글창에서 위로가 일어났어요, 서로. 아까 청춘만 아프냐, 아직도 아프냐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청춘만 아픈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만 있으면 환갑을 맞을 이미 살 만큼 산 저도 김난도 교수처럼 악플을 만나면 아픕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기독교 구약에서는 신도 화를 내고 복수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그런 악성 댓글 앞에서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분한테 좀 쏟아지는 악플을 좀 읽어볼까요? 본인이 옮겨 쓰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을 담으면 좋은 글이 된다? 개시민이 말하니까 많이 웃긴다. 영남 패권주의자 지시민.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글이나 쓰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도 유시민 쌤도 자기한테 쓴 악플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본인만의 악플 대처법을 소개를 합니다. 완벽하고 치열한 무플로 대응하는 것이 저의 민간요법입니다. 악플러와 싸우지 마십시오. 달래려 하지도 마십시오.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극복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악플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악플은 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남루하며 황폐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고민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악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악플러가 쏜 화살을 주어서 스스로 자기 심장에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악플러가 쏜 화살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며 사람들 발에 차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직접 악플 공격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 겁이 납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망설이거나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닌지, 편협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썼다 지웠다를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인가 주장하는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플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해악입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워서 피하면 이기는 거지만 두려워서 피하면 지는 겁니다. 라는 말이 좀 마음에 남았고요. 마지막 표현만 좀 읽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유시민 쌤도 인용한 건데, 악플은 근원적으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 글이 없으면 답글도 없습니다. 선플을 기대하다가 악플을 올라오니 괴로워하는 것은 과욕 때문입니다. 누구나 선플만 쓰지는 않으며 세상은 내 생각을 온전히 품어주지 않습니다. 논밭에는 잡초가 생깁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는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제멋대로 반응을 합니다. 악플도 내 맘속에 둥지를 틀면 내쫓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가꾸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하게 키우는 꼴이지요. 우리는 남들이 주는 것을 안 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건은 주고받을 때 요리조리 살펴서 받는데 마음은 그냥 덥석 받고 맙니다. 마음도 살펴서 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죠. 유 전 장관님, 친구 많아서 그럴 거야 라고 하고 싶다고. 많으실까요? 의외로 안 많으실 수도. 저 되게 사실은 뭐 좋아하고, 아까 딱 들켰지만, 또 여기 보면 이제 유시민 쌤도 자기가 좋아하는 뭐 조지 오웰이나 자기의 팬심을 많이 밝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앞부분은 많이 또 생략하고 읽어드렸는데, 표현일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네요. 뒷부분들을 내일 소개해드리려고 생각하는 거는 원래 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의 요건, 그리고 뭐 보고서 회의록 뭐 이런 파트들, 실용적인 파트들이 좀 더 나와서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비평쓰기 읽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내일은 비평쓰기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아까 세 번에 나눠서 읽어달라고 상수님이 하셨나요? 근데 너무 그러면 다 읽어버릴 것 같아서 2번에 나눠서 내일 밤까지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지금 정말 말하는 것 같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밤에 잠 안 오시면은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시면은 잠이 잘 오실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일요일 밤인데 푹 쉬세요. 안녕히 주무세요.